저희 문제는 했고요. 31번 주민참여예산제도 문제 하나를 더 보면 틀린 거. 기억은 어때요? 기억? 이거 맞는 거죠? 니은? 2011년에 지방은 지방재정법인데 이게 지방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틀렸고 강제로 의무화를 시킨 거는 맞습니다. 2011년 도입은 2006년도에 처음 됐고요. 근데 그때는 그 의무사항은 아니었죠.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지금은 2011년 이후에는 의무사항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치법이 틀렸고요. 디귿. 요건 어때요? 주민들을 예산 편성에 참여시킬 때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 이게 좀 이제 선별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뒤쪽은 맞는 말인데 정치 논리에 따른 예산 배분을 막을 수 있다. 이게 틀려요. 오히려 정치 논리에 따른 예산 배분을 막으려면 행정관료에 맡겨야 돼요. 공무원들한테 맡겨야 되고 의회에서 관여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뛰어들면 정치 논리가 오히려 더 성행합니다. 집단이기주의, 정당은 당리당량, 주민들은 집단이기주의 같은 그런 정치 논리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이게 틀렸어요. 이게 틀린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리을은요. 아니죠. 지방에서 먼저 채택이 돼서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이제 도입을 한 거예요. 틀렸고. 미음은요. 중앙의 경우에 2018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2017년도죠. 2018년도 예산 아니니까 2017년도 예산 편성을 27년도에 2018년 예산 편성할 당시 6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 도입을 하다가 2018년에는 정식으로 국가재정법에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의무화를 시킨 거죠. 요거는 맞겠네요. 틀린 게 3개입니다. 답이 3번이죠. 3번. 경쟁적 가치 모형, 퀸과 로버그의 경쟁적 가치 모형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7급은 이미 좀 벌써 한 몇 번 나왔고 9급은 안 나왔는데 9급도 나올 수 있어요. 9급도. 이거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퀸과 로버그는 어떤 거가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이 지향하는 어떤 그 방향과 조직의 어떤 구조의 그 두 가지 가치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구성원들, 인간을 내부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의 전체 목표, 외부를 지향하는 것이고 지향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조직을 통제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연하게 관리할 것이냐. 구조를 에 따라 4가지 모형이 나온다. 합리 목표, 내부 과정, 개방 체제, 인간관계. 요거는 인간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 목적이 인적 자원 발달 이런 거예요. 수단 응집력. 근데 이거는 조직의 공식 목표나 그 조직의 목표를 더 강조하면서도 억압 통제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생산과 능률성이에요. 가장 고전적인 조직 모형이죠, 이게. 고전적인. 근데 이거는 인간, 구성원 인간, 개인들을 중시하면서도 통제하는 거예요. 안정성, 통제, 감독, 균형 같은 거, 균형. 이걸 중시하는 거고. 이거는 조직 밖에 있는 그 공식 목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 입장을 더 강조하면서도 유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조직이 성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환경으로부터 획득했느냐. 이게 개방체제 모형이에요. 각각의 모형의 이름하고 목적, 7급을 수단까지 알아놓으시는 게 좋고 9급은 목적이라도. 자, 합리 목표 모형은 생산 능률. 그다음에 인간관계 모형은 인적 자원 발달. 그다음에 내부 과정 모형은 안정 통제 감독 균형. 그다음에 요 개방체 모형은 성장과 자원 획득. 이걸 좀 이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알으셔야 돼 이제는요. 자, 그래서 1번 개방체제 모형 맞습니다. 2번 인간관계 유연성 내부 지향. 인간관계 모형 합리 목표 통제 외부 지향. 통제와 합리 목표 이게 바뀌었네요. 인간관계 모형 유연성 내부 지향. 맞네요. 유연성과 내부 지향. 왜냐하면 조직 내부 인간을 중시하면서 통제가 아니라 유연이죠.
합리목표 모형 가장 고전인데 이거는 통제를 강조하면서 외부 조직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조직의 지향과 구조, 이 지향과 구조에 따라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만든 거예요. 4번. 이런 충돌되는 여러 가지 문화 유형을 모두 가질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의 조직에서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이게 하나의 조직도 이게 모형이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도 이런 경쟁적인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다.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 흘러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앞으로는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옛날 문헌하고 요즘 문헌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법관, 검찰, 법검경, 특정직이라고 하잖아요.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은 특정직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법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사람은 법관이고 검사고 경찰이지만 신분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다 지금 뭐 장관급 예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돼요. 흔히 우리가 인사청문을 거치는 사람은 정무직이다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인사청문 거치는 사람은 대부분 정무직들은 인사청문 거치거든요. 이 사람들도 인사청문 거칩니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자칫하면 정무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정무직 아니에요. 특정직. 그러니까 신분이 좀 높다 뿐이지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법관이고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검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경찰이에요. 법관, 검찰, 경찰은 특정직입니다. 특정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금년 8월 달에 그 서울시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군무원 시험에서 8월달 군무원 시험에 군무원 대법원장 정무직이에요. 특정직. 그 다음에 헌재소장 정무직이에요.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 거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국회 예산정책처장 정무직으로 보한다라고 국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답이 1번이에요. 1번.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어디까지나 특정직이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옛날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을 정무직으로 표현하는 문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정무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즘 이제 특정직으로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도 정무직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봤지만 요즘은 특정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특정직으로 보고 푸셔야 돼요.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의 예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다 외우시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산정책처장은 정무직입니다. 맨 아래 주석을 조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석을. 1번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국회 임명 동의 대상이고 청문 대상이지만 법관 신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특정직이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참의장도 마찬가지.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특정직이에요. 특정직. 검사고 경찰이고 군인이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이 사람들 또 경찰이고 소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를 빼고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 부시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죠. 행정부시장 부지사는. 근데 정무부시장 부지사는 지방직입니다. 도지사나 시장이 임명을 하는 지방직인데 이 사람들은 별정직이에요. 별정직.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별정직이에요. 별정직. 비서직이나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별정직이잖아요. 자, 별정직에 관한 문제도 하나 좀 볼게요. 별정직 최근에 좀 바뀐 것도 있고 하니까요. 자, 이게
좀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주 별정직에 들어가지 않는 거. 시도성관의 상임위원, 이 사람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바뀌었어요. 감사원 사무차장도 마찬가지. 1년 전에 별정직이었다가 중앙성관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이죠. 중앙은. 근데 각 시도의 성관의 상임위원은 별정직이었는데 일반직으로 바꿨고요. 감사원 사무차장도 역시 이렇게 바꿔줬어요. 별정직을 일반직과 큰 차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바꿔주자 해서 1년 전에 이걸 바꿨어요. 이 사람 비서직들은 별정직이 맞아요. 국회 수석전문위원 별정직입니다. 그냥 전문위원은 일반직이에요. 그 다음에 시도의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이런 사람들은 지방 별정직이에요. 지방 별정직. 그러니까 세 개는 맞고 얘만 일반직으로 바뀐 거예요. 답이 1번이에요. 1번. 자, 별정직은요. 국가공무원들은 주로 비서직들, 지방도 비서직들. 근데 이제 국회 수석전문위원회 별정직입니다.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지만 헌법연구관 보는 별정직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의 그 의회 전문위원들, 그리고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 지방 별정직이에요. 지방 별정직.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는 일반직, 가등급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당 가등급 국가공무원이죠. 자, 킹던의 정책창, 이것도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킹던 정책. 전에는 주로 7급에서만 뭐 한두 번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9급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쓰레기통 모형이 의제 설정 단계로 좀 초점을 맞춰서 발전된 게 이게 정책창 모형. 둘 다 흐름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흐름의 모형. 킹던의 정책창. 근데 킹던의 쓰레기통 모형은 4가지였잖아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가. 네, 정책창 모형은 3가지예요. 자, 첫 번째 문제의 흐름, 두 번째가 정책의 흐름, 세 번째가 정치의 흐름인데, 일단 쓰레기통 모형에서도 4가지가 중요했듯이 정책창 모형도 3가지 흐름이 뭐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문제, 프라블럼.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자, 이 문제의 흐름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극적인 사건 같은 걸 거치면서 9.11 테러라든지 뭐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고나 계기를 통해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 이게 문제 흐름입니다. 문제가 표출되는 거. 그 다음에 팔러시, 정책의 흐름. 자,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정책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특정 대안이 수면 위로 부각되는,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 정책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의 흐름은 폴리틱스입니다. 요거는 정권 교체라든지 뭐 국회 의석수 변경이라든지 해서 정치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 3가지 흐름이 딱 만났을 때 정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흘러댕기다. 이 연관성이 없이 어떤 경로를 타고 막 계획적으로 댕기는 게 아니라 연관성 없이 흘러댕기다가 이게 어떤 계기가 생기면 정책에 필요한 창이 열린다는. 그 어떤 계기라는 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연히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흐름의 모형은, 이런 흐름의 모형은 정책 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맞죠? 정치 흐름, 선거에 따르는 인적 교체, 정권 교체 같은 거예요. 3번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저 3가지 흐름이 상호 의존 경우는 아니에요. 연관성 없이 독자적으로 아무렇게나 우연히 만나서. 정책의 흐름이란 전문가들이 서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능성이 대안입니다. 대안들이 탐색되고 좁혀지는 과정, 특정 대안이 수면 위로 부각되는 과정, 이게 정책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문제 흐름은 극적인 사건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정책의 흐름은 전문가들을 통한 어떤 특정 대안 정책이 수면 위로 부각되고 요의가 나와야 되고, 정책 흐름은 정권 교체 같은 정치적 어떤 그 분위기나 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런 말이 나와줘야 돼요. 3P입니다. 3P. 자, 그래서 틀린 거는 상호우전, 여기 틀린 거죠. 3번이 답입니다.
자, 36번. 이 문제는 좀 일회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간단히만 좀 알아놓을게요. 간단히만. 우리 이 행정학하고도 사실 관련, 행정법에도 나올 건데요. 갈등 해결을 위한 제3자의 개입 방식. 가장 옳지 않는 거. 보통 우리가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이 네 가지가 제3자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결 방안입니다. 분쟁 해결 방안이거든요. 이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 차원에서 당사자들끼리 아니면 중간에 이제 3회 중재기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그래서 이것을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고 해요. 대안적 분쟁 해결. 그러니까 정식으로 법에 호소를 해서 소송이 이르기 전에 행정부 내부적으로나 당사자들끼리 이제 약식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걸 대안적 분쟁 조정, 대안적 갈등 해결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알조 재정이 있었죠. 알조 재정, 알선, 조정, 재정, 중재. 알선은 화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화해. 당연히 구속력은 없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토론의 자리만 제공하고 이렇게 한번 해결하지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알선은. 조정은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구속력은 없어요. 조정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구속력이 있어요. 특히 중재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게 마치 판결을 내리는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조 재중으로 내려갈수록 구속력이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하다. 알선은 그냥 화해 같은 개념이고 해결책도 제시 안 하고 강제력도 없고, 조정은 강제력만 없고, 재정 중재는 강제력이 있는데 중재 쪽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법원의 판결 같은 걸 효력을 갖는다. 알조 재중. 간단히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행정학에서도 이게 갈등 해결이라는 거는 옛날에 행시 때 이게 나온 적 있어요. 알선, 조정 이런 게. 대안적 갈등 해결 방안,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이런 식으로요. 자, 정책 유형 뭐 애나 지금이나 꾸준히 중시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옳지 않는 거 1번. 보통 우리가 로이라는 학자는요,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 정책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그다음에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정책 집행 과정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 로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이 달라지면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결정 및 집행. 맞고, 로이는 배후 규제 나눴는데 로이의 정책 유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로이는 배후 규제로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대상.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아니면 그 강제력의 적용 대상이 개인의 행위, 개인한테만 미치냐 하면 사회 전체 환경에 미치냐에 따라 배후 규제를 나눈 거예요. 요거거든요. 강제력의 적용 방법이 아주 강도 높으냐, 온건하냐. 강제력 적용 대상이 개인의 행위에만 국한되느냐, 사회 전체 환경에 미치느냐. 배분 정책은요, 각 개인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강제력 없습니다. 별로. 개인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성은요, 우리가 정부 조직 만들고 하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특정 개인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이것도 강제적인 정책은 아니에요. 정부 조직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체가 무슨 국민들을 구속하거나 그거 아니죠. 그다음에 규제는 구속력은 있죠. 규제 법정주의고 강제력을 띱니다. 그리고 너만 들어오지 마라, 너만 해라, 삼성 너희들은 자동차 안 된다, 기아 현대만 해라. 그러니까 특정 개별 업체나 개인에게만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어요. 규제 맞습니다. 잼배는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졌니, 내놔라, 이 사람들한테 옮겨주자. 사회 전반적인 부의 분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력이 있어요. 반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국가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 힘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배후 규제가 됐던 거예요. 배후 규제가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도출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지문은 잘못돼 있죠. 요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냐, 안 되죠. 이거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이 부분, 연방은행의 신용통제가 이게 왜 잼배 정책이냐, 뭐냐, 이거 개념이 뭐냐, 책에도 없고, 요즘은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라는 정책이 사실 없죠. 옛날 문헌에 있었던 편인데요. 맞는 말이에요. 누진세, 사회보장제도, 신용통제 이런 게 잼배고, 구성은 선거우역조정,
기관 신설, 정부 조직 신설 이런 거 맞거든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옛날에 선택적 신용통제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가 FRB가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준이가 자 중소기업을 살리자. 연준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공개시장 조작하고 재할인율 정책, 뭐 그다음에 지불 준비율 정책 이런 거잖아요. 이자율 같은 기준금리, 정책금리 같은 거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데 이거를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을 좀 약간 좀 누르자, 억압하자. 이런 선택적 신용통제 정책 같은 경우에 대기업한테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한테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대출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차등 통제. 이렇게 해서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재분배.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연방은행의 선택적 신용통제라는 옛날의 그 제도가요. 재분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번 지문은 맞는 건데 뭐 다시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지문은요. 이거 자체는 틀린 거 보시고요. 경쟁적 규제 정책. 지금 옳지 않는 거. 이는 소수자나 사회 일반인을 보호하기 그렇죠. 제한한 정책이다. 이거 보호적 규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보호적 규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이게 틀린 말이고 3번은 맞고 4번은 리퍼블릭 경쟁적 규제. 이게 경쟁이 아니라 보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이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틀리는 게 2번하고 4번하고 제가 원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번 이거 경쟁적 정책.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보호적 규제 정책 3만. 문제가 이게 원본하고 좀 잘못됐네요. 이게 다 틀리고 원본에는 3번이 맞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본에 보니까 이게 정책 집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빠지고 문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로이는 정책 결정이라고 했잖아요. 집행 과정은 프랭콜라 리플링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요거는 요것 때문에 틀렸고 얘는 맞고 얘는 보호적 규제인데 경쟁 규제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게 3번만 맞고 틀린 거예요. 이게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원본에 보니까 이게 옳은 것은인데 옳은 것은 3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 1, 2, 4가 틀리다. 1, 2, 4가 옳은 것은 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수정해서 보실게요. 옳은 것은 1번은 로이는 결정 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집행 과정의 특징이 달라진다 했으니까 틀렸고 얘는 요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얘는 보호인데 경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틀렸네요. 그러니까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38번을 볼게요. 18번 행정이론.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 옳은 거.
NPM, 이 PCM 공공선택 이론이 있었고 이게 바로 NPM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요. PCM은 무조건 시장 기제로 가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부는 가급적 손 떼고 시장 기제로 가자 해서 이거는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기자는 그런 논리라면 NPM은요. 방향 잡기는 정부가 하고 노젓기만 민간에 넘기자는 거니까 이 공공선택의 주장과 같이 말이 틀렸어요. 달리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되는 입장은 아니며 따라서 시장 체제를 강조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역할을 다 시장에 맡기자는 게 아니라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못 넘기는 건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여서 효율과 성과를 높이자라는 점. 둘 다 정부 실패를 인정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NPM은 완전히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다 맡기자는 그런 PCM하고는 조금 주장이 달랐어요. 문헌에 있는 말인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탈신공공관리. 이분이 틀렸죠. 분절의 축소. NPM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시켜서 자꾸 분절을 하려고 했죠. 분절. 그리고 탈직권, 탈복지, 탈규제, 탈정치, 탈관료제와 이런 걸 주장했다면 이 탈-NPM은 재직권, 재복지, 재규제, 재정치, 그다음에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그렇다고 뭐 재관료제와 이런 말은 아니었지만 NPM이 주로 이런 것들을 탈 강조했다면 탈-NPM은 반대로 여기 보시면요. NPM이 탈규제, 이건 재규제. 그다음에 탈관료제, 이건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조화. 본권이니까 탈직권, 이건 재직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민간으로 가급적 넘기자. 이건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자. 여기는 정책과 집행을 분리해서 자꾸 분절. 행정을 쪼개서 정책은 중앙에서 하고 집행은 민간이나 준정부 맡기자. 이건 분절을 축소하고 총체, 합체적 정부, 중앙정부가 가급적 집행까지 다 챙겨서 합체적 정부를 하자. 합치는 행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2번 지문은 이게 바뀐 거예요, 서로. 요거는 확대하고 얘는 축소하고. 피터슨 시신참탈인데 이게 잘못 들어가네요. 최소국가 모형, 최신기종사자는 로즈가 주장한 모형이죠. 로즈. 피터슨은 시신참탈만. 그래서 이거 대신 탈규제 모형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러면 4번만 맞는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NPM은 시장 강조했다면 거버넌스는 연계망. 결과 이거는 과정적 가치. 방향잡기는 둘 다 강조했고 이거는 공무원들을 기업가 조정자,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사람. 이건 경쟁 대 협력, 고객 대 임무. 이게 맞겠네. 자, 이 문제를 제가 신경영에 넣은 이유는 탈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이 내용을 조금 앞으로는 더 정리를 많이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겁니다. 자, 39번.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맞고. 이 앞부분은 맞는데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1년이니까 이게 언젠가요? 2011년이니까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2013년부터 박근혜니까요. 4번이 틀렸네요. 자, 재정 건전성 잘못된 것으로만 모아진 것은 경상비 지출 비중이 크면 지방정이 건전할 수 없다. 그렇죠. 경상비가 인건비 이런 건데 봉급 주고 뭐 이런 비중이 크고 투자다운 투자를 못한다면 이건 재정이 건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입에서는 경상 수입 비중이 크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출에서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직성 지출, 경상 지출이 비중이 크잖아요. 이거는 재정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재정 진단 결과 위험 수준이 심각하면 긴급
재정관리단체를 거쳐서 위기단체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긴급이 이게 지방 대안적 파산제도거든요. 거의 파산 상태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진단을 하고 진단 대상 단체, 그 다음에 위기 상태는 아니지만 위험 수준이 조금 뭐 심각하진 아니지만 현저히 효율성이 떨어졌다 하면 이게 중위단체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위기단체, 재정 위험이 심각하면 위기단체가 지정이 되고 이걸 거쳐서 이제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체납률이 높아졌다든지 뭐 인건비 지출 비율이 크다든지 이러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위기단체를 거쳐서 위기단체 지정이 됐는데도 3년간 뭐 좋아지지 않고 있다. 30일간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있다. 뭐 60일간 뭐 공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가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을 해서 이제 마치 뭐 부도기업에 대해서 법정관리인 보내듯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파산제예요. 대안적 파산제도. 뭐 법에다 파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그래서 진주위기인이에요. 진주위. 우리나라 자치단체 재정이 뭐 진주위기는 진주 아니고 완전히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부실해요. 진주위긴 순서 4단계. 틀렸네요. 디귿 자주도. 보통 겹세를 교부하는 기준은 재정력 지수죠. 지수. 기존 재정 수요분의 기존 재정 수입액의 비율, 요게 이제 지수인데 여기 1보다 안 되면은 이때 보통 겹세를 주는 거예요. 자주도란 건 뭐냐면 전체 재원 중에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자,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가 있고 재정 규모가 있잖아요. 재정 규모. 그런데 자, 보조금, 교부세, 지방세 어떤 재원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이게 영향을 좀 다르게 받아요. 재정 규모는 일반에게 총 세입을 말합니다. 총 세입. 자, 자주도는 일반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이거는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보조금이 늘어나면, 자, 일단 요 문제 좀 이따 볼게요. 보조금이 늘어나면 총 세입 규모는 늘어나요. 의존 재원이든 자주 재원이든 늘어나면. 그런데 이게 통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주도는 떨어져요. 특정 재원이에요. 이건 특정 재원. 일반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존 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도 떨어져요. 자주 재원이 늘어나야 자립도가 높아지죠. 이건 통제 안 받는 재원이 늘어나야 자주도가 높아지죠. 이 겹세 같은 게 늘어나면 이거는 자주도가 높아집니다. 자립도는 떨어지지만 통제 안 받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지방세 같은 게 늘어나면 자주 재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정 규모도 늘고 통제 안 받기 때문에 자주도 늘고 의존 재원이 아니고 자주 재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도 늘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재원의 유형에 따라 그게 늘었을 때 재정 지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오늘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을 보세요. 자, 교부세가 늘어나면, 교부세 늘어나면 자주도 높아지지만 자립도는 떨어진 맞습니다. 자,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요거 지방세 늘어나면 재정 규모도 커지고 자립도도 높아지고 자주도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잘못된 거는 니은 디귿입니다. 니은 디귿. 답이 1번입니다. 자, 경찰제도에 아까 제가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정부학을 받아들여서 경찰법안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어요. 국회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는 아직 안 된 상태지만 뭐 거기서 조금 손질은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뭐 이거 자체가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자치경찰하고 관련하여 뭐 문제가 나올 수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국가경찰은 보통 단체자치에서 시국치안 뭐 노조 진압이라든지 데모 진압 같은 거 이런 거 주로 맞습니다. 반면에 자치경찰은 영미계 주민자치에서 민생치안, 생활치안 이런 거 주력을 합니다. 자, 최근 국회로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적 경찰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두고 나머지 일부를 국가경찰 체제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해서 이원적 체제, 제주도처럼 이원체제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원체제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자요. 경찰법 개정안 등 중심으로 볼 때 국가와 자치경찰로 이원하겠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국가경찰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 자치경찰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에는 자치경찰대가 있는데 이거는 지방직 신분이에요.
지방경찰 조직이에요. 그리고 국가경찰은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국가공무원.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인데 신분이 시도의사가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에, 경찰청 아니에요. 행안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 소속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행안부 장관 밑에 있는 경찰위원회가 심의결을 거쳐서 조정을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경찰이 충돌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범인 도망간다, 잡아라. 근데 서로 안 맞아서 뭐 갈등이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3번 지문도 맞고 4번 어때요? 기초자치단체한테 두는 게 아니고요. 경찰 본부는 광역단체, 자치경찰대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도록. 지금 시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최근에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본다는 그런 소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광역에도 자치경찰 본부를 두고 지방에는 기초에는 자치경찰대를 두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좀 다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42번 정책 승계. 요즘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정책 승계. 승계는 원래 정책 목표는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이 생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단순하고 전형적 승계라고 하는데 선형적 승계라고 해요. 승계 유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정책 목표는 안 바뀌고. 이게 선형적 승계예요. 부분적으로 종교를 없애는 거. 요거는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거. 이건 다른 변동에 연계해서 우발적으로 생기는 거. 다른 건 개념이 필요 없어요. 요건 쪼개지는 거. 이게 다 정책 승계의 형태인데 요거만 좀 잘 아시면 돼요. 선형적 승계란 정책 목표는 변동이 안 되면서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정책 대체.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승계입니다. 자, 1번. 이게 바로 선형적 승계입니다. 복합적 승계가 아니라. 복합적 승계는 이런 것들이 복합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번이 틀린 거죠. 2번은 쪼개지는 거, 합쳐지는 거, 이건 우발적으로 뭐 큰 문제 없어요. 요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선형적 승계. 단순하고 전형적인 정책 대체다. 정책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1번만 틀렸네요. 자, 3번. 우리나라 지방선거. 지방선거 정당 공천 다 허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역의회는요. 요거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을 하고 비례대표를 가미해요. 소선거구제. 틀렸어요. 기초는 반대로 중선거구제 2명에서 4명 사이 중선거구제를 기초로 비례대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네요. 풀뿌리 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는 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소선거구제는 선거구역을 작게 해서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구역이 좁으니까 이 의원들하고 주민 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가 있어요. 긴밀해질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오히려 대선거구제가 선거구역이 넓으니까 이게 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풀뿌리 민주화가 제대로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거가 중앙정당 정치잖아요. 중앙정당 중심으로 당리당략 당론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까지 다 정당 공천을 허용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중앙정당에 의한 정치적 집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당에 의해서 당론에 따라라. 그래서 뭐 주민들이 이해관계 전혀 관계없이 당론대로 해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도 당론 따라서 반대라고. 그렇게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나 생활정치가 저해될 수도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옳은 거는 기역, 미음해서 답 1번이에요. 1번. 자, 4번. 보세요. 우리 단체장은 당연히 한 명씩 뽑으니까 소선거구제죠. 근데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를 가미합니다. 정당공천은 교육감 빼놓고는 다 인정해요. 교육감은 정당공천 없어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번호가 없잖아요. 번호가 기호 1번, 2번. 기초는 중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교육감은 한 사람씩 뽑으니까 소선거구제이면서 비례대표는 없고 정당공천도 없어요. 지방직에는 좀 알아놓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행정학 공부하면서 중앙부처에 대해서 너무너무 몰라요. 행정기관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뭐가 하부기관인지, 뭐 소속기관인지, 일선기관인지, 뭐 뭔지. 자,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청을 말합니다. 물론 위원회가 4개가 있죠. 금방공원, 4개. 거기에 소속된 기관이 뭐냐? 우리 합격을 하면 국가직에 합격을 해도 이런 일선 소속기관에 처음에는 근무를 합니다. 인사처, 소청, 인재개발원. 이게 제가 과천에서 뭐 교육받았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교육원. 요 2개가 인사처 소속이에요. 문체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 판타스틱합니다. 환상적이에요. 문체부에 합격하면 소속기관도 환상이에요. 문체부가 선호도가 1위에 1위, 영순위. 문체부, 금융위원회, 뭐 특허청, 그 다음에 통일부, 국방부이 상당히 높은 부처들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청, 언뜻 보면 경찰청 소속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이라고 했죠. 지금은 경찰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자치경찰 되면 나뉘어지겠지만 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이고 국립과학수사원도 행안부 소속이에요. 경찰청 아니에요. 경찰청 소속기관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뭐 이런 것들이에요. 행안부, 이번 지방자치단체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인재개발은 국가기록물 관리하는 거, 이게 행안부 소속기관.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책임. 자, 이것도 대응적 책임하고 이 3번 도의적 책임, 이거를 좀 잘 구분, 영어도 잘 좀 보시고요. 다른 건 문제가, 답은 간단해요. 이게 틀렸어요. 입법국가 때 옳은 거 찾는 거, 요게 맞아요. 요게 답이에요. 외부 통제, 행정국가는 이제 내부 통제 중요성이 커졌다. 행정이 전문화되면서 이거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왜 틀렸냐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도의적 책임은요. 이거는 임무적 책임이에요. 임무적 책임이거나 도의적 책임인데 이게 가장 광범위해요. 이게 가장 광범위한 책임. 이 책임이 가장 광범위해요. 그 다음에 도의적 책임은 responsibility인데 이거는 요런 책임이에요. 요 책임이고 요 국민의 여망이나 고객의 욕구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요거보다는 좀 덜 광범위해요. 요거는 대응적 책임 내지는 요거는 대응적 책임 내지는 응답적 책임이에요. 응답이니까 이게 responsiveness예요. 응답하라. 이게 responsiveness. 이거는 responsibility. 이거는 중간범위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고객의 요구나 국민의 여망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복으로서의 임무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주 광범위한 도의적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책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는 아니지만 합법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법적 책임 또는 변명적 책임은 이거는 legality 또는 accountability라고 해서요. accountability 이거는 법률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 법을 어긴 사람만 책임을 져요. 이거는 서로 분담하거나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담할 수 없는 책임이에요. 얘 둘을 합쳐가지고 1번이라고 해요. 1번이 가장 넓은 개념. 여기 2번째, 3번째, 2, 3을 합쳐서 1번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보시면 responsibility라는 임무적 책임이 가장 광범위한 책임이에요. 국민에 대한 공복이나 수임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응은 응답하라는 거예요. responsiveness. 국민의 여망이나 고객의 요구 같은 게 들어가야 돼요. 응답. 그 다음에 합법적 책임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되는. 이거는 분담이 불가능하고 한정적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넓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임무적 책임과 대응적 책임 이거를 좀 구분 좀 하십시오. 이거는 공복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광범위한 도의적 책임이다. 이거는 국민의 여망 고객의 욕구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응답적 책임이다. 응답.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바뀐 거예요. 이게 사실은 1번과 3번이 바뀐 거예요. 1번이 임무적 도의적 책임이고 3번이 응답적 대응적 책임이에요. 바뀌었죠.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4번은 어때요? 자, 국회 통제는 국정조사 감사 맞고 이게 틀렸네요. 직무감찰은 감사원이죠. 감사.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 따로 있죠. 우리나라 국회는 옴부즈만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총리 소속의 기관이 따로 있어요. 자,
6번 범행의 적응적 집행. 자, 이거 금년 지방 7급 시험에서 출제가 지방 9급에서 출제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그 아주 킬러 문제로 이게 수험생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요. 이거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집행 정책 의제론 정책 집행론이 이게 상당히 깊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범행은 상향적 집행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현장에 적응하는 집행,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상향적 집행. 그래서 이 미시적 집행에서 미시가 상향입니다. 이 정책과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그 집행 조직의 어떤 SOP, 그 집행 조직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SOP, 루틴화 그 사이에 원만한 상호 적응이 이루어질 때 그때 정책은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시적 집행 구조 요인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상향식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시적 집행 구조가 4단계가 있고 미시적 집행 구조가 3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미시적 집행 구조예요. 동전제, 동원, 전달자의 집행, 그 다음에 동전제 아니면 뭐 동집제, 이거는 미시적 집행 구조예요. 거시가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할 때 그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행정이란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한 지방에서 받아들여진, 이건 행정이 아니라 채택입니다. 채택. 행정, 이거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걸 말해요. 정책이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게 행정이고 이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에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채택이에요. 채택,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채택의 정의를 해놨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채택된 사업이 실행사업으로 변화된, 이거는 미시적 집행이에요. 미시적 집행. 그러니까 순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7급도 그렇고 9급도 그렇고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 범행의 정적 집행은 또 나올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거시적 집행 구조는 4단계, 미시는 3단계. 4단계가 이게 행채미기입니다. 행채미기, 행정. 정책을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채택은 이 프로그램이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세부 실행사업으로 변환되는 게 미시적 집행이고, 그 다음에 정책 수단과 목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게 기술적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로 거시적 집행 구조가 이제 돼 있습니다. 행채미기. 일단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이 미시적 집행, 얘가 다시 이제 3단계로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동전제, 동원.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채택을 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동원이에요. 전달자 집행은 행동에 옮기는 건데 이거는 이 채택된 프로젝트하고 집행 조직의 SOP, 기존의 매뉴얼하고 상호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집행이고, 그 다음에 제도화는 채택된 사업이 지속되는 것,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제도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달자의 집행을 할 때 어떤 받아들인 프로젝트하고 그 조직의 기존의 SOP하고의 상호 적응이 4가지 형태가 나와요. 부집행, 아예 적응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배척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적응적 흡수, 기술적 학습, 그 다음에 상호적이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 적응이 가장 바람직한 집행 형태예요. 채택된 프로젝트가 집행 조직의 SOP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집행 조직이 갖고 있던 매뉴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충돌을 일으킬 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면서 맞아가는 거예요. 이거가 가장 집행 단계에서 바람직하고 성공적인 유형이다. 한마디로 범행은 미시적 집행 구조에서 이 상호 적응, 프로젝트하고 집행 조직의 SOP, 이게 서로 상호 적응을 잘 할 때, 자, 요거. 이게 바로 정책 집행의 관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행채, 미기, 동전제, 그리고 상호 적응. 채택된 프로젝트와 집행조직의 SOP 간에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 집행 방안인데 그게 결국 미시적 집행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 지문 보세요. 요거. 미시적 집행 부분에서 발생하는 채택된 프로젝트와 집행조직의 SOP 사이의 상호 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향식 집행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미시, 요거는 채택, 요거는 미시적 집행. 틀렸죠. 자,
요거는 그 자료에 있으니까요.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요. 좀 보시고 더 좀 복습하시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치단체 사무 배분 방식 틀린 거. 개별적 지정주의는 법에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너희들은 요거만 해라. 더 이상 국가는 시킬 수도 없고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할 수도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명시적으로 지정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어떤 거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포괄적 배분주의예요. 개별적 지정주의는 딱 지정된 거 외에는 못해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지정주의는 영국에서는 제한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특별법에서 일일이 정해주고 그 명시적으로 주어진 사무 외에는 지방정부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월권 금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지상으로 보면 자치단체가 이 규정된 특별법에 지정된 그 사무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상으로 보면 포괄적 배분 방식이 오히려 지정된 사무 외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사무 주체 결정이 유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넓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해서 규정하는 개별적 지정주의가 그거 외에는 중앙정부가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지방정부도 못하지만 역으로 그거 외에는 중앙정부도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모순되는 말 같은 거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취지상으로 보이는 포괄적 배분 방식이 오히려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 외에는 지방정부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어요. 유연하게. 근데 이거는 지정된 거 외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또 역으로 그거 외에는 국가가 개입을 못하니까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포괄적 방식에도 포괄적 배분 방식이 있고 예시주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88년 이전에는 예시가 없었어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할 사무는 다음과 같다. 뭐 그런 예시 규정이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놨는데 지금은 예시가 자꾸 이제 늘어나가지고 자치법 구조에 보면 쭉 있잖아요. 예시가 지금 있는 포괄적 배분 방식이기 때문에 포괄적 예시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넓게 보면 두 개 다 포괄적 방식이에요. 이거는 개별적 지정주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볼게요. 옳지 않는 거 했어요. 1번이 어때? 1번 질문. 이게 오히려 포괄적 배분 방식이에요. 개별법에 지정된 사무 외에도 국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유연성. 이게 포괄적 배분 방식이에요.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자, 2번. 현재 우리는 포괄적 예시인데 전에는 포괄적 배분이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개별적 지정주의가 바로 제한적 열거주의인데 영국 맞죠? 4번. 개별법에서 자치사무를 좁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적 지정주의는 중앙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권이 맞죠?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1번이 자칫 언뜻 보면 개별적 지정주의가 맞는 거 아닌가? 자치적으로 지방정부가 아무거나 할 수 아니에요. 취지상으로는 오히려 포괄적 배분주의가 이런 식이고 그러나 개별적 지정주의는 그 특별법에 일일이 지정된 사무 외에는 지방도 못하지만 국가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보장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 개념 자체는 포괄적 배분 방식이에요.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를 제가 일단 신경향 문제로 소개를 드리고 더 이제 요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까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든 문제들은 동형 문풀 때 많이 소개가 될 건데요. 일단은 이 정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이 내년도의 응용 문제나 신경향 문제 고득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